스위스 항공의 수석 승무원 헤이디 밀러는 시계처럼 정확한 여자라는 별명을 가진 스위스 항공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SNS에 공유된 후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800만을 돌파했습니다. 스위스 항공의 딱딱한 승무원이 한국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지구 반대편까지 퍼진 거죠. BBC, CNN에서 진행한 인터뷰는 전 세계 누리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급기야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뭘 봤길래 15년 경력의 완벽주의자가 무너졌다는 거야? 스위스보다 질서가 좋다는 게 가능해? 헤이디, 정말로 시계를 벗어던졌나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왜 그런 거죠?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나요? 제 영상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학 수업의 교재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배려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제게 연락해왔고 스위스 정부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한심하게도 일부 사람들은 제가 한국 정부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제 경험담일 뿐입니다. 냉정했던 한 여자의 심장을 녹인 진실한 이야기. 평범한 한국의 일상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전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반시계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자는 운동이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 하루의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15년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스위스 사람의 가치관을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헤이디 밀러입니다. 스위스 항공의 수석 승무원이죠. 동료들은 저를 시계처럼 정확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15년 경력 동안 단 1분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승객들에게는 완벽한 서비스를, 동료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제 손목 시계는 언제나 정확히 스위스 표준시를 가리켰고 마음속에는 오직 규칙과 절차만 존재했죠. 35개국을 여행했지만 단 한 번도 일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입국장에서 마주친 단 한 장면이 저의 완벽한 세계관을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헤이디, 이번엔 한국이래. 서울. 신입 승무원 마르타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비행 스케줄표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24시간 스탑오버야. 한국은 그저 잠자는 장소일 뿐이지. 제게 한국은 아시아 노선의 한 점에 불과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감정 칩이 없는 로봇이라 불렀습니다. 완벽한 유니폼,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 정확히 45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저는 마치 프로그램된 듯 했으니까요. 사실 제 엄격함은 스위스 루체른의 가정교육에서 비롯됐어요. 규칙이 세상을 지탱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제 삶 전체를 지배했죠. 비행 중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공식적인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행 안내 책자를 읽거나 현지 문화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모든 공항은 결국 같았으니까요. 활주로, 입국 심사대, 호텔, 체크아웃, 다시 비행기. 제 인생은 완벽하게 계획된 비행 경로와 같았습니다. 이륙과 착륙 시간은 초 단위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치 제 심장 박동조차도 시간표에 맞춰 뛰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이건 취리히 공항보다 더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잖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밀러 씨, 스위스에서 오셨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직원이 제 국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직원이 독일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이런 맞춤형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이름표를 본 건가? 아니면 미리 승무원 정보를 받았나? 궁금했지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저였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에 살짝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환경미화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청소 노동자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더 놀라운 건 환경미화원이 네, 안녕히 가세요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저는 즉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업무적 관계일 뿐이야. 딱히 특별할 게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호텔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의 질서정연한 교통과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규칙을 중요시하는 것 같네.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스위스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였어요. 웃음이나 즐거움과는 별개의 문제였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마르타가 강남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시간만 일정표에 기록해두고 가자.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냉랭한 침묵과 달리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도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특이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낭을 등에 매지 않고 앞으로 메고 있었어요. 여기도 소매치기가 많은가 봐. 저는 마르타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옆자리의 젊은 학생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아니요, 한국은 소매치기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배낭을 앞으로 매는 건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혼잡할 때 배려하는 문화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이 여기서는 타인을 위한 배려라니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차 안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 가방으로 옆자리까지 차지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배려하지도 않죠. 그저 내 공간이라는 개념만 강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마르타가 휴대폰을 지하철 의자에 두고 내렸을 때 옆에 있던 승객이 즉시 뛰어와 건네주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행동이네요.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마르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천만다행이에요. 이 안에 모든 여행 사진이 있거든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벨이 있었고 테이블 옆 수납장에는 수저, 젓가락, 물티슈가 이미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웨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대요. 마르타가 벨을 누르자 직원이 즉시 나타났어요. 스위스에서는 웨이터의 눈에 띌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고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직원을 부르지 않고도 옆 수납장에서 새 것을 꺼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웨이터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정확한 서비스가 아닌 따뜻한 서비스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이 저희에게 자신들의 음식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죠.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눈다는 것, 스위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던 저에게 식당 주인이 우산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아무 곳에나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스위스라면 반드시 보증금이나 신분증을 요구했을 텐데 말이죠. 갑자기 든 의문.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았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길을 걷던 중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이 버스에 함께 타면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자 우산까지 씌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노인을 지나쳤던 순간들, 도울 수 있었지만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순간들. 저는 처음으로 규칙이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완벽한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가득 찬 컵에 한 방울이 더 떨어지면 넘치듯 제 마음속의 얼음벽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죠. 호텔로 돌아온 저와 마르타는 로비에서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오늘 저녁 한강에서 밤도깨비 축제가 열려요.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밤에 낯선 도시에서 여자 둘이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저는 스위스에서도 해가 지면 혼자 다니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CCTV가 곳곳에 있고 밤에도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있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제 경계심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제 결정에 마르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로봇 헤이디가 프로그램을 벗어나는구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저는 로봇처럼 살아왔죠. 모든 것을 시간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시스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진 한강공원은 제 예상과 달리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로 북적였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 야외 콘서트를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평화롭게 산책하는 노인들까지.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다닌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돼요. 마르타가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두고 음료를 사러 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지키려 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가방이나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분실물도 거의 다 주인에게 돌아가요.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려도 대부분 찾을 수 있답니다.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표정이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공원은 여전히 활기찼고 저는 처음으로 시간의 압박 없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제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 시계. 1만 프랑짜리 시계인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르타도 걱정스럽게 주변을 살폈죠. 어디서 떨어뜨렸을까요? 돌아가면서 찾아볼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프론트에 시계 분실을 신고했어요. 마르타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인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어요. 그 시계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시계처럼 정확한 여자가 시계를 잃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때 룸폰이 울렸어요. 손님, 혹시 지금 깨어 계신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강공원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손님의 시계를 맡기고 갔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찾으러 가죠?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인데. 걱정 마세요. 야간 배달 서비스를 통해 30분 내로 가져다 드릴 수 있답니다. 호텔 직원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로 30분 후 제 시계는 호텔 프론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배달원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배달이 일상이에요. 프론트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음식, 생필품, 심지어 약까지도 24시간 내내 배달됩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저는 제가 알던 효율성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효율성은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기계적 효율성이 아닌 사람 중심의 효율성이었죠. 시계를 돌려받은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배려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도 시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레 일어났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바쁘게 출근하는 서울 시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도 안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지만 함께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죠. 출국 심사대에서 저는 입국할 때 만났던 직원을 다시 보게 됐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네, 생각보다 훨씬 더요. 한국은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이네요. 라고 답했어요. 면세점에서 저는 취리히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한국 전통차와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작은 모래시계를 하나 구입했어요. 시간을 재는 도구이지만 천천히 흐르는 모래가 마음의 여유를 상기시켜 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미소,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 한국은 겉으로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인간애가 흐르고 있어. 저는 마르타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시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승무원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승객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승객에게 저는 정해진 서비스 시간이 아닌데도 물을 가져다 주었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는 책을 읽어주었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랐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죠. 취리히에 도착한 저는 직장에서 처음으로 비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서비스 매뉴얼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어요. 규칙은 지키되 사람을 먼저 볼 것. 시계처럼 정확한 여자 헤이디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보다 순간의 가치를 아는 새로운 헤이디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효율성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진리였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제 영혼이 머무를 곳으로서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동 속보였습니다.